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로의 인문지리, 오늘 종로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종로에서 이루어진 소파 방정환 선생과 우리 어린이 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로 중에서도 아주 시끌벅적한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은 한적한 종로, 경운동으로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동 바로 옆에 안국동 헌법재판소 맞은편인데요. 종로경찰서 바로 뒤편으로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굉장히 악명을 떨치던 무시무시한 종로경찰서지만 사실 일제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로 보신각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경운동이라는 동네는 흥선대원군이 살고 있었던 운영궁하고 그다음에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사 사이에 한 중간에 아주 호젓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멋진 천도교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 소파 방정환과 어린이 운동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방정환의 종로 시절부터 시작해서 천도교와 개벽사 그리고 어린이 문학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종로에서 활동한 아동문학가 방정환 그리고 종로에서 만들어진 우리 어린이날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날이 몇 월 며칠이죠? 너무 쉬운가요? 맞습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죠. 자, 이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또 전 세계 어디나 어린이날이 다 있을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전 국민이 아는 어린이날은 물론 5월 5일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5월 5일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5월 5일, 2022년 5월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됩니다. 이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 이 천도교 소년회라는 조직에서 처음으로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아주 작은 모임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어린이날 기념식을 가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23년 5월 1일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동문학단체 색동회가 창립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색동회 창립도 기념하고 천도교 소년회에서만 어린이날을 기념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전 조선에서 어린이날을 같이 즐기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행사를 1922년 5월 1일에 시작됐다고 보면 이때부터 1927년까지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이날은 노동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노동자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을 함께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정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28년부터 한 10년 동안은 그 5월 달에 돌아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하다 보니까 일요일로 정했는데요. 식민지 시기다 보니까 공휴일로 정한다든가 뭐 전국적인 행사를 열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식민지 시기 말기로 가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지돼서 한동안 어린이날 행사나 기념을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46년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1970년대부터는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오늘까지 이제 내년이 되면 꼭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린이날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이날이 정말 우리한테만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성대하게 기념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입니다. 꼭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유일한 날이죠. 처음으로 만들었고 유일하고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뜻밖에도요,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어린이날이 아예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보통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아예 달력에 어린이날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나 남미도 199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린이날 역사가 한 20년,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 민속 명절을 어린이날로 대신해서 겸해서 기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이 북유럽은 대부분 또 산타크루스의 나라이기도 해서 성 니콜라스 데이인 12월 6일을 어린이날로 겸해서, 크리스마스를 겸해서 하고 있고요.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도 크리스마스를 그냥 어린이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우리 이웃나라 일본인데요. 일본은 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자 어린이날과 여자 어린이날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자 어린이들의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3월 3일 삼진날이에요. 그리고 남자 어린이들은 5월 5일 단오. 그러니까 민속 행사를 마을에서 열면서 어린이날을 겸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 친구들은 어린이날이라는 데에다가 특별한 뜻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은 국가나 민족의 경사스러운 날을 겸해서 또 기념일로 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한 나라가 터키라고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터키는 1927년 4월 23일 터키가 독립한 기념일, 의회가 수립된 날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나라가 건국된 날을, 의회가 개원한 날을 어린이날로 삼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상한 건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는 초대 수상이었던, 독립 이후에 초대 수상을 지냈던 네루 수상의 생일을 또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도 유럽에 속한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데, 스위스는 8월 1일로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20세기 초에 군대에 입대하는 소년병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축제를, 마을 축제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이날이 있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는 아주 좀 희한한 그런 기념일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사회주의권 나라들은 대부분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삼고 있어요. 이 6월 1일은 국제아동절 또는 소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은 1942년에요. 2차 대전 와중에 나치 군대가 동유럽을 침략했을 때 체코에서 대규모 아동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짜가 사실은 6월 10일인데 그때부터 학살된,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도 6월 1일을 국제아동절 어린이날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홍콩이나 타이완은 4월 4일로 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어린이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빨간 날, 공휴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린이날이 중요하게 됐을까요? 왜 온 가족이 모이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기념일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산책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분은 사실 우리 많이 알고 있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방정환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 사진입니다. 이 방정환은 종로에서 태어나서요, 종로 일대에서 자라고 활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미동보통학교, 지금 있는 미동초등학교입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미동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방정환 선생의 학적부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매동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1년만 다니고 2학년 때부터는 미동보통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요 무렵에 이 방정환 선생의 집안의 가세가 좀 기울어서 몰락하는 바람에 좀 어렵게 생활하고 변두리로 좀 밀려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나중에 청년으로 자라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우리 어린이 문화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방정환 선생이 살아간 그 시대를 우리 같이 한번
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나신 생가터는 지금 말 그대로 터만 남아 있습니다. 종로구 당주동에 지금 광화문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기념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 집안은 상인 집안입니다. 사실은 부유한 상인 집안이었는데 7살, 8살 때부터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사직동 도정궁 부근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조금 빈궁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동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종로구 피룬동에 있는 매동초등학교와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미동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인쇄소에 들어가서 직공일도 하게 되고 1910년대 후반에 토지조사 사업 때 토지조사국에 취업해서 조수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잇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린상업학교, 지금의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지금 용산구의 청파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남산에서 이 청파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소파로라고 길 이름을 붙여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잠깐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성전문학교의 전신인 보성법률상업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의 원래 학교 이름입니다. 여기도 잠깐 한 1년 정도를 채 못 다녔는데요. 그때는 이 보성전문학교와 고려대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그 종로 인사동 뒤에 낙원상가에 있는 그쪽 터에 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학교 건물이 있었던 자리를 알리는 기념비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이 방정환 선생이 다녔던 이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건물은 지금 건국대 상어기념관에 그대로 이전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건국대 교정에 있는 상어기념관은 우리가 아는 문학가 상어 이태준이 아니라 건국대학을 설립한 상어 유석창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요, 1899년에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1931년, 그러니까 3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식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약간 창백한 왼쪽의 흰 사진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실 아주 큰 중병은 아니었는데 워낙 정력적으로 일을 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과로가 겹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가 불의에 타계를 했습니다. 사실 방정환 선생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 까만 중절모에 외투깃을 바짝 올린 뚱보 아저씨 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뚱보 아저씨라고 불렀는데요. 안타깝게도 뚱보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영원한 청년으로 남고 영원한 어린이들의 벗으로 남았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18살 때 결혼을 하는데요. 방정환 선생의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의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동학의 이때는 이제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3대 교주가 낸 손병의 셋째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게가 조금 넉넉해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손병희 선생의 집터도 종로구 가회동에 지금 북촌박물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옛집의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타계할 때까지 1931년까지 이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개벽사에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이 종로 일대에서 거주를 하고 마지막에 타계할 때는 종로구 소격동 89번지 자택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자리도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찾아가 보면 모 칼국수 집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선구자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문학인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학 활동을 하고 번역 활동을 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동문학 그리고 아동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아동문학, 아동문화 그리고 아동교육 그리고 소년회를 비롯한 조직운동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찍 천도교 교인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운동,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소년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란 청년들도 실천운동을 하고 조직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이 바로 방정환입니다.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캐리커처는 옆에 보니까 간판에 이런 글씨가 써 있죠. 몸집 보아서는 목소리가 영 딴판인 소년문학 강연. 방정환 선생이 이뚱보 아저씨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동화 구연회를 열심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동화도 들려주고 동요나 동시회도 열고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연극 활동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옛날 얘기를 아이들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아주 재밌게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는 이제 조선에, 식민지 조선에도 라디오 방송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라디오 방송에도 매주 출연해서 옛날 이야기, 우리 전래동화, 설화들을 구수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학활동이나 소년운동뿐만 아니라 잡지 편집자로, 언론 출판인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문화활동들, 실천활동들이 식민지 시기에 억눌려 있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갈 길을 밝혀주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 소년들을 이끌어주는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막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글씨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남긴 글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동심시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 동심이 곧 신선의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망우리에 있는 방정환 선생의 묘소에 가면 큰 묘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동심여선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후배 문인들이 동심, 어린이의 마음이 신선의 마음과 같다라는 뜻에서 비슷한 뜻으로 새긴 글자입니다. 동심시선이라는 글자가 방정환 선생이 직접 손으로 남긴 글씨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잡지를 만들면서 썼던 원고지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천도교와 이 개벽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암 손병희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 천도교 청년운동회를 주도하기도 했기 때문에 소년운동과 천도교 청년운동 그리고 민족운동이 굉장히 긴 인연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활동했던 개벽사라는 건물을 찾아가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잡지들을 어떻게 편집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개벽이라는 잡지가 탄생했습니다. 1920년,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총독부의 발행 허가를 간신히 얻어서 처음으로 이 개벽이라는 잡지가 창간되게 됩니다. 이 개벽이라는 잡지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종합잡지이고 이 식민지의 민족운동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잡지입니다. 오래 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딱 6년밖에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1920년대뿐만 아니라 1930년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잡지입니다. 1920년에 개벽이 창간될 때도 쉽게 창간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이 개벽이라는 잡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잡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누가 어디에서 했냐면 1919년 9월부터 이 천도교 청년 교리 강연부 편술부라는 조직을 처음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잡지 하나 내보자. 좋은 잡지, 식민지 우리 민족에게 등불이 돼줄 수 있는, 빛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잡지를 우리 같이 만들자라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정환 선생이 함께 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교리 강연부는 말 그대로 동학 그리고 천도교의 교리를 알려주고 책을 펴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잡지를 만들기로 하고요. 이걸 청년회 운동 조직체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20년 4월에 천도교 청년회라는 조직이 탄생하고 나중에는 조금 몇 년 있다가는 천도교 청년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서 정당처럼 활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청년회를 중심으로 개벽 창간호를 찍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1920년 6월 25일 날 개벽 창간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점에 막 뿌리려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로 발행 금지되고 다 압수됩니다. 그래서 이 개벽 창간호가 없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창간호가 안 되니까 우리 호해라도 내보자. 그러니까 별책처럼
급하게 또 그러니까 검열하고 뭐 삭제된 거 다 빼고 조금 더 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압수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탄압당한 거죠. 그래서 또 며칠 고생해서 이번에는 개벽 임시호라고 표지에 아무 디자인도 없어요. 개벽이라는 제호와 임시호라는 글자 이렇게 5글자만 넣어서 간신히 6월 30일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호로 창간호가 6월호로 발행되긴 하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뚫고 어렵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뒤로도 계속 총독부에서 검열하고 압수하고 정간하면서 이 잡지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잡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식민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잡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910년에 한일 병합되고 강제로 우리가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가 된 다음부터 1920년 이때까지 아무런 잡지도 내지 못했어요. 모든 잡지를 다 없앴습니다. 신문도 다 없앴습니다. 하나씩만 남기고 다 없앴어요.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도 절대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 10년 만에 3.1운동이 폭발하면서 처음으로 신문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내주고 잡지를, 개벽이라는 잡지를 그래 이거 하나 정도는 너네가 해봐라 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탄압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만큼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총독부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총독부가 걱정한 게 맞아요. 걱정할 만했어요. 정말로 이 잡지가 중요한 역할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정말 5년, 6년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종합 월간지로 성장해 갑니다. 최고의 시사 종합지가 됩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26년에 강제로 폐간될 때까지 72호가 계속 발행됩니다. 이 사이에 압수도 여러 번이었고 삭제는 셀 수도 없고요. 정간도 당했다가 다시 복간도 하고 그랬습니다. 1926년에 폐간된 것도 자발적으로 폐간된 게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또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복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건 개벽사에서 실제로 썼던 원고지 봉투나 월급 봉투로 썼던 그 봉투입니다. 개벽사라는 글자 위에 동그라미에 펜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이게 개벽사 마크입니다. 이 마크도 개벽사에서 그냥 쉽게 만든 게 아니고요. 독자들에게 현상 공모해서 3,000통 정도의 디자인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 당첨된 그런 마크입니다. 이 개벽사라는 마크와 회사 이름 옆에 보면 주소가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경운동 88, 경운동 88번지입니다. 이 경운동 88번지에서 이렇게 72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잡지를 매달 꾸준히 냈던 겁니다. 개벽 잡지의 표지들도 여러 번 바뀌고 그때그때 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잡지 안에는 정말 일제가 두려워할 정도로요. 정치 논설도 있고 국제 정치를 다룬 부분들도 있고 식민지 조선의 사회, 그다음에 일본 비판, 그리고 조선의 문화예술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개벽 잡지를 만들어낸 이 개벽사라는 출판사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경운동 88번지에 있었죠. 경운동 88번지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개벽을 창간할 때는 1920년 6월에 창간 준비를 하고 창간호를 낼 때는 지금 경운동 88번지에서 조금 뒤쪽에 송현동 34번지에 있었습니다. 천도교 중앙총부, 중앙총부라는 말은 중앙본부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가면 경성교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구 중에 하나가 경성교구인데 이 총본부 말고 경성교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물 자체가 없어졌는데 한 칸 반짜리 작은 한옥이고 온돌방에 모여서 편집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창간호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개벽사의 두 번째 건물입니다. 1921년 3월부터 이 경운동 88번지 지금 경운동 한복판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가 천도교 중앙총부, 그러니까 총본부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에 개벽사를 차려놓고 여기에서 같이 편집을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젊은 시절의 소파 방종환이고요. 밑에는 같이 편집을 도왔던 동요 시인인 윤석중,
방정환 선생과 계속 함께 했던 후배 문인인 최영주와 이정호 작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개벽 잡지를 편집하고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이 자리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자리를 옮겨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4년 동안 편집을 하고요. 1925년부터는 새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관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대신사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동학, 천도교를 창시한 수훈 최재우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훈 최재우가 182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25년 1월에 이 기념관을 열어서 1층에 개벽사의 영업국으로 쓰고 2층을 편집국으로 썼습니다. 아쉽게도 이 건물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개벽사가 활동했던 건물인데 아쉽게도 1970년대에 철거되고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벽사라고 말하는 건물은 바로 이 두 번째 건물, 경운동 88번지에 있었던 두 번째 건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건물의 모습입니다. 초창기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개벽사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개벽사 건물이 아니고요. 이 중앙총부 건물의 뒤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옥 골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성교구로 쓰였던 집이고 거기에서 개벽을 처음 창간했습니다. 한 칸 반짜리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방이에요. 이게 초창기에 개벽사 편집실 부근의 모습이고요. 본격적으로 개벽을 편집한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는 건물은 지금도 우리 경운동에 가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고딕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건물이 천도교 중앙총부, 그러니까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두 건물 모두 굉장히 멋진 건물입니다. 이 두 건물은 같이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나란히 옆에 서 있는 건물이거든요. 개벽사라는 출판사는 오른쪽 건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왼쪽 건물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당 건물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이 교당의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 그리고 저항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갖고 집회를 갖고 연설을 가졌던 아주 뜻깊은 민족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의 창건 당시의 모습입니다. 옛날 사진이라서 조금 흐릿하지만 왼쪽에 교당 건물이 보이고 오른쪽에 바로 옆에 직각으로 충부 건물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걸 옆에서 측면에서 다시 찍으면 중앙대교당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 중앙총부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보입니다. 이 2층짜리 건물이 바로 개벽사가 들어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보면 좀 큰 건물이 하나 더 들어와 있죠. 이 건물이 바로 수훈 최재우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립한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동학 교인들, 천도교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 큰 건물을 세우고 그 자금의 일부는 당연히 3.1운동 자금으로도 쓰였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사라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건물, 그러니까 중앙대교당과 중앙총부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남아 있냐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경운동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우이동, 수유리의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그대로 옮겨서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의창수도원이라는 교인들의 수련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걸어서 여기 우이동까지 걸어가면 이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가서 개벽사에서 개벽을 편집하던 문인과 작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그래서 좀 아쉬운 건물 중에 하나가 이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관이라는 건물인데 처음 건물이 준공될 때 개벽사 직원들과 같이 찍은 기념사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벽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완공된 직후의 건물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들은 도시개발 때문에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 대신 그 자리에 역시 수훈 최재우 선생을 기리는 수훈회관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당 바로 옆에 15층짜리 높은 현대식 빌딩으로 보는 건물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총본부가 있었고 100주년 기념관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해방되고 나서 이 수훈회관을 설계할 때의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은회관 안에 천도교 중앙본부, 중앙총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당이 있고 천도교 본부가 있는 이 자리에 자, 이렇게 멋지게 교당이 있는데요. 교당하고 오른쪽에 이제 수은회관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이런 기념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뜻밖의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 이런 자리에는 뭐 천도교 발상지나 동학 발상지 이런 말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 운동 발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어린이 운동 발상지가 아니라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예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 운동이 처음 일어난 자리가 바로 여기 개벽사 자리라는 뜻입니다. 발상지 기념탑 뒤에 보면 이렇게 둥글게 작은 비가 하나 더 서 있죠. 요 뒤로 이렇게 슬쩍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파 방종환이 덕의 직전에 1930년 7월에 쓴 수필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이, 아이들을 내리누르지 말아라. 30년, 40년이 지나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다. 어린이를 밝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어른들의 임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방정환 선생답게 어린이를 기리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글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왜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일까? 여기 분명히 우리 계속 지금 개벽사라고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어린이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개벽사라는 출판사가 그냥 개벽이라는 잡지만 출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20년에 개벽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9종의 잡지를 계속 냅니다. 15년 동안, 그러니까 개벽은 6년 만에 강제로 폐간됐지만 그 뒤로도 부인이나 신여성 같은 여성 잡지도 여기에서 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잡지, 아동 잡지도 여기에서 냈고요. 이 부인, 신여성 같은 여성 잡지, 그리고 어린이, 아동 잡지, 이거 전부 다 방정환 선생이 편집한 겁니다. 책임 편집자가 방정환입니다. 그 다음에 별건곤이라는 대중 잡지도 냈고요. 뭐 아이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한 학생 잡지도 냈습니다. 해성, 제일선, 신경제까지 모두 9종의 잡지들을 꾸준하게 거의 쉼 없이 발행했던 곳이 바로 개벽사라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들을 다 합하면 무려 406호에 이릅니다. 이 많은 잡지들이 모두 개벽사 그리고 개벽사 편집실에서 원고가 쓰여지고 교정을 보고 출판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개벽사에서는 이 잡지들을 가만 보세요. 개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잡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발행됐던 잡지가 바로 어린입니다. 10년 넘게 발행됐잖아요. 개벽 중에서도 개벽사의 잡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잡지가 역시 또 어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보세요. 매달 이 월간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잡지만 만들어낼 때가 거의 없죠. 매달 보통 최소 2권에서 최소 3권의 잡지, 많을 때는 4권까지 계속 동시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편집자들이 개벽 편집자, 뭐 여성 편집자, 어린이 편집자가 다 따로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편집진이에요. 이 같은 개벽 편집진에서 그 중에서 방정환은 여성 잡지와 어린이를 책임 편집하고 개벽에도 글을 쓰고 편집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별건곤에도 글을 쓰고 편집에도 참여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달 서너 가지 정도의 잡지를 늘 한꺼번에 동시에 정력적으로 발행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 9종의 잡지 창간호만 모아놓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1930년에 개벽사가 창립된 지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잡지들을 발행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잡지들을, 창간호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 15년 동안 단행본은 책은 5권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개벽사는 잡지에 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대중들, 더 많은 여성과 더 많은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없는 독자, 존재하지 않는 독자들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잡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벽사는 15년 동안 꾸준히 잡지에 공력을 들이고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벽이라는 잡지도 중요하지만 부인이나 신여성 같은 여성 잡지, 최초의 여성 전문 잡지를 또 방정환 선생이 편집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를 여기 종로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 어린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값진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 잡지들이 모두 방정환의 종로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방정환 선생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 편집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벽사 편집실 모습입니다. 편집실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요, 어린이 잡지를 발행하는 개벽사,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건물 앞에, 우리 아까 본 바로 이 건물 앞에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모여서 기념사진도 찍고요. 아, 여기 여기자도 있죠. 부인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부인 기자도 한 명이 아니고요, 2명, 3명씩 계속 채용을 해서 여성 잡지도 편집하고 어린이 잡지들, 엄마들이 보기 위해서 그런 쓰는 기사들도 쓰고 취재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자들을 사실 처음 채용해서 잡지에 참여시킨 공적도 바로 이 개벽사, 특히 어린이 편집진입니다. 그리고 이 개벽사 편집진에 이제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차상천 선생입니다. 이 개벽사의 창립을 돕고 편집 겸 발행인으로 책임졌던 분이 바로 차상찬이라는 분입니다. 요 밑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엽서와 편지 봉투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죠. 다 세보면 7,000통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달 7,000통씩 편집실에 옵니다. 이 편지들하고 엽서들은 뭐냐면요, 독자 투고도 있고요. 지난달에는 25일 날 발행된다 그래서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5일이나 기다렸어요. 이런 항의문도 오고요. 그 다음에 현상 응모, 현상 퀴즈 답도 적어보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문학작품도 있겠죠. 시도 보내고 동요도 보내고 동시도 보내고 소설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태준이나 박태원 같은 소설가도 다 여기에 투고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화들도 많이 썼고요. 이런 개벽사의 편집실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개벽사 편집실에 앉아있는 이 분들, 여기에 차상찬 선생도 앉아있고 방정환도 앉아있고 부인 기자도 앉아있죠. 이분들이 찍은 기념사진도 있습니다. 왼쪽은 편집과 인쇄를 맡는 직원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이를 안고 앉아있는 분 중에 앞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차상찬이고 그 옆이 이정호, 그리고 그 옆이 방정환, 그 옆이 소설가 박영희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개벽의 편집 책임자를 맡기도 하고 신여성과 어린이의 편집자로 활동을 했던 핵심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들어있지 않지만 현진건과 이태준도 편집 기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920년부터 3.1운동 직후부터 1926년까지 이 편집자와 기자들이 모여서 개벽 그리고 다양한 전문 잡지들을 멋지게 편집을 하고 만들어내고 독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또 총독부에서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1926년에 결국은 개벽을 강제로 폐간시킵니다. 그래서 그 강제로 폐간되는 날 마지막 편집회의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 가운데 두 소년이 들고 있는 표어가 두 번째 줄에 개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이 잘 안 보이는데 환원, 개벽을 돌려달라는 뜻입니다. 뺏긴 개벽을 내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혁명투쟁 7년, 이렇게 마치 국가의 연호를 붙이듯이 개벽 창간부터 지금 7년째다. 그래서 혁명투쟁 7년의 역사로 불렀습니다. 바로 1926년 8월 27일 오후 4시 사진입니다. 표어 바로 밑에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수건을 두르고 주먹 불끈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총편집 책임자 차상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얼굴 좀 넓적한 뚱보 청년이 바로 소파 방정환입니다. 물론 이렇게 개벽이 강제로 폐간되고 나서도 다른 잡지들을 계속 또 발행하면서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그만큼 개벽사 편집실이라는 이 장소는 1920년대 그리고 식민지 시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개벽사 편집실에서 어린이 잡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잡지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개벽사에서 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아동 잡지가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육당 최남선이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아동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육당 최남선은 소년 그리고 청춘이라는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이 소년과 청춘이라는 잡지는 막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를 대표하는 종합잡지이고 한국의 근대 잡지로서는 효시를 이루는 중요한 잡지입니다. 그런데 합병되자마자 강제로 병합되자마자 역시 소년과 청춘을 가만히 둘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벌써 소년을 폐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잡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어렵게 청춘이라는 잡지를 허가를 해줬는데 계속 압수당하고 정간당하는 바람에 몇 번 내지도 못했습니다. 20번도 다 못 내고 역시 3.1운동 직전에 강제로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1910년대 최남선이 이 소년과 청춘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그러면 계속 뺏기고 금지당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년과 청춘을 못 내게 하면 다른 잡지도 또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소년과 청춘을 만들어내는 중간에 아동 잡지를 처음 창간해서 어린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13년부터 14년까지 발행된 아이들 보이, 그러니까 아이들 볼거리, 아이들 읽을 거리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강렬한 그런 표지 디자인을 갖고 있죠. 이 아이들 보이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행된 아동 잡지입니다. 이 아이들 보이는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당시 소학교, 보통학교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라면 이거보다 조금 어린아이들이 보는 잡지가 사실은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 저고리라는 잡지입니다. 이거는 2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냈는데요. 사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타블로이드판으로 냈던 신문 겸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잡지도 있고 소년들 잡지도 있고 이제 학생 잡지, 중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잡지도 있어야겠죠. 그 잡지가 새별입니다. 새별이란 월간지도 같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남선이라는 이 편집자, 출판인도 아이들 보이, 붉은 저고리, 새별 같은 아동 잡지를 계속 내면서 새로운 독자들을 발굴해내고 계몽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미 1910년대에도요, 이렇게 유아들, 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최남선의 신문관 시대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것이 좀 중간적인 연령의 존재들, 그러니까 아주 아기도 아니고 학생이나 어른 또는 청년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들로만 바라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읽을 거리를 계속 만들고 꾸며내지만 어린이라는 독자적인 주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실천적인 사회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도 아직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생각들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바로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라는 잡지부터 3.1운동 직후에 창간된 어린이라는 제목의 이 잡지부터 완전히 새로운 주체, 완전히 근대적인 아동관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몫은 전적으로 방정환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벽사에서 어린이라는 잡지가 처음 창간이 됩니다. 처음 창간호는 잡지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요, 약간 신문 같기도 한 신문과 잡지의 중간 크기로 창간이 됐습니다. 모두 12페이지짜리 신문 겸 잡지로 어린이라는 잡지가 창간됐군요. 지금 이 창간호 표지를 잠깐 보면요, 너무 오래된 잡지라서 사진이 굉장히 흐린데 서양 아이가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떡하니 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설명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냥 하하하하하. 어린아이들은 늘 웃어야 되고요. 웃는 모습이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좋은 사회겠죠. 바로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창간된 잡지가 바로 어린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1923년부터 1935년까지 모두 122호에 걸쳐서 13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 잡지들이 매달 독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잡지의 표지들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요. 몇 개만 한번 골라서 봐도 좋겠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사진을 워낙 좋아했다 그래요. 카메라로 찍는 사진도 워낙 좋아하고 활동사진, 그러니까 영화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낼 때 표지에 늘 사진을 표지 디자인으로 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 서양 어린이 사진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식민지에는 없는 모습들,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이 모습들을 계속 표지에 실었던 거죠. 왼쪽에 있는 어린이 세상이라는 것은 별책 부록처럼 마치 어린이 신문처럼 끼워줬던 그런 부록입니다. 어린이라는 잡지뿐만 아니라 그달 있었던 새로운 소식들을 이렇게 신문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같이 나눠줬던 겁니다. 조선의 소년, 소녀들의 모습도 표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맨날 서양 어린이들만 볼 수는 없잖아요. 식민지 조선의 어린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선 아이들 표정들, 모습들이 사진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어린이들 사진을 보면 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늘 동무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때때로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실었고요. 1920년대 후반 30년대로 가면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소년운동의 이념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노동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그런 어린이의 미래상도 이 표지를 통해서 재미있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는 13년 동안 꾸준히 발행되면서 우리 아동문학 또 아동문화운동, 소년운동에 굉장히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라는 잡지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정환 선생이 타계한 다음에 몇 년 더 지속되다가 폐간됐습니다만 폐간된 이후에도 새로운 어린이 잡지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아이생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이런 대중적인 아동 잡지도 등장하고요. 신소년이나 별나라처럼 프롤레타리아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아동 잡지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잡지들 말고 소녀들을 위한 잡지, 또 유치원, 유아들을 위한 잡지도 계속 창간되고 발행되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굉장히 다양한 어린이 독자들 또 어린이 잡지들로 분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개벽사에서 발행했던 어린이라는 잡지입니다. 자, 이렇게 개벽사 그리고 소파 방정환을 통해서 어린이라는 멋진 잡지가 매달 발행된 것뿐만 아니라 동화집도 출판되었습니다. 개벽사라는 출판사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잡지를 발행하는 데 굉장히 큰 공력을 들인 반면에 단행본, 책을 만들어서 파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딱 5권을 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또 방정환 선생의 동화집입니다. 우리 아동문학사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바로 방정환과 개벽사 이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제목도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동화집 안에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동화는 없습니다. 동화 10편을 모아서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그런 동화책으로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책이에요. 표지도 빨간 책인데 이 작은 손바닥만한 책이 1920년대 내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30년대까지도 계속 팔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 동화를 번역해서 10편을 번역해서 실었기 때문에 조선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서양의 동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우등생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졸업식 선물 또 운동의 기념품으로도 늘 어린이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그러니까 어린이를 창간할 무렵에 처음 이 책이 출판이 돼서 1928년에 11판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안쪽에 보면 아주 예쁜 소녀가 앙증맞게 꽃다발을 들고 있는, 마치 꽃다발 선물을 받는 것처럼 아니면 주는 것처럼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이 속표지는 남아있지 않고 광고로만 남아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만큼 이 책을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림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서양의 동화들을 번역해서 책으로 엮고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줘야 되니까 이 책을 만든 방정환 선생의 머릿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짧은 머릿말을 붙였습니다.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마치 우리처럼 또 앞으로 자라나는 그런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극이 동정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담은 첫 번째 선물로 이 책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을 쓴 방정환은 이때는 1921년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동화집은 식민지에서 처음 출간된 동화집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지 시기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로 첫 번째 선물을 또 안겨준 거죠. 이 책 안에는 모두 10편의 서양 동화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양 동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샤를 페로, 그리고 그림 형제, 그리고 안델센 동화들이 한 편, 두 편씩 모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맨 앞에 난파선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은 이탈리아의 작가 아미치스가 쓴 쿠오레, 사랑의 학교의 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 사랑의 학교라는 책은 근대 민족국가를 건립하는 고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 잘 알고 있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이야기도 바로 이 쿠오레, 사랑의 학교에 들어가 있던 100편의 이야기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런데 소파 방정환은 그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난파선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 죽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동물을 살리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왕자와 제비,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 가난하고 학대받고 짓밟히고 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어떤 사회를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적인 동화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선물은 정말 식민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식민지에서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첫 번째 선물로 방정환과 개벽사에서 마련한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벽사에서 만든 잡지들, 그리고 사랑의 선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소파 방정환, 아주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서 우리에게는 청년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영원한 어린이의 벗으로 남게 된 그런 소파 방정환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소파 방정환이 종로시대 천도교와 개벽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어린이 운동을 펼쳤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종로 경운동 산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